자, 그럼 데일리 힌트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별일 없으시죠? 네, 별일 없습니다. 사례 들리신 거 다 끝났죠? 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광고 돌 때 엄청 기침을 하셔가지고 사례 들렸다고. 네. 다 정상화됐습니다. 네. 자, 그럼 시장 동향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코스피는 마이너스 5.6포인트 수준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기관과 마찬가지로 장 출발부터 현선물 매도로 출발했고요. 갭 하락했던 증시는 주가 이수 선물이 반등이 다소 나오면서 낙폭을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카메라 모듈 등의 IT 부품 강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과 화장품, 면세점 여행 등 중국 소비주, 그리고 게임과 초전도제, 그다음에 자율주행과 MLCC, PCB, 로봇과 AI, 미디어 등이 테마가 강세였는데요. 오늘 화장품주는 어제 명앵커님이 하도 많이 쓸 수 있는 이 네. 색조 화장품, 색조. 립 관련된 립 립. 제품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오늘 또 주가가 올랐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오늘도 예.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10시를 넘어서면서 외국인 코스피 200 순매수 전환했고요. 삼성전자와 삼성 SDI, 삼성전기 등 삼성그룹 IT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10시 50분 기점으로 8월 차이신 제조 PMI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번에 8월 차이신 서비스 PMI 지수는 52.8로 나왔고요. 7월이 54.1이었습니다. 경기 확장 국면이 유지되긴 됐지만 둔화 추세가 지속됐고 올해 최저치를 기록한 지수입니다. 지수 발표 이후에 중화권이 지수가 낙폭이 확대되면서 국내 증시가 반등이 제대로 못 나온 것도 이 영향도 좀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수급선이 60일선에서 저항을 받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경기 민감주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순매도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 중심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중소형 IT 기술주의 강세가 상쇄했습니다. 특히 예. 에코프로가 오늘 별로 좀 좋지 못했죠. 오들면서 중국의 벽개원 유예기간 30일 내에 두 가지의 달러채를 이자 상환했다. 이 완료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나마 좀 안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순매수 전환하면서 코스피 및 코스닥 상승 전환도 이어졌기도 했고요. 특히 2차 전지 양극재 소재주가 낙폭을 일부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수, 기관 순매도 속에 2580선에서 등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좀 지루한 상황이 좀 진행됐죠. 코스피 대형주들 반등하면서 지수 방어됐습니다. 시총 상위 이제 10개 종목 중에서 7개 종목이 상승했으니까 지수 방어는 됐고요. 코스닥은 시가총액이 커진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루닛 등 로봇과 AI 대형주 급등으로 지수가 방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전기전자 집중 매수가 이루어졌고 화학과 유통도 일부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소프트웨어와 기계 장비 업종을 매수했고 2차 전지 관련주는 매도를 보였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철강과 유통 일부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에서는 유통과 소프트웨어 일부 2차 전지 매수가 들어왔는데 소프트웨어 쪽은 아마 루닛이나 아프리카 TV 정도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계 장비는 로봇 관련주를 좀 산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 약세에 연동되면서 장중 1326원대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상승폭이 일부 반납되기도 했습니다.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업종별로는 FNF 중심으로 섬유의복이 강세를 보였고 철강 금속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가 여전히 좀 강했습니다. 어제와 더불어서 오늘도 역시 포스코 그룹주가 괜찮았거든요. 예.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올라왔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뭐 최근에 좀 모습이 그래도 꾸역꾸역 괜찮은 모습입니다. 이거를 연속 상승을 보였고요. 전기전자는 보합권 유지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소 좀 대조적인 모습이었는데 삼성전자는 약보합 그리고 하이닉스는 강보합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삼성전기, MC넥스, 대덕전자 등 카메라 모듈과 MLCC, PCB 관련 기업들이 강세 전환계했고요. 반면 건설업은 하락세를 보였고 항공과 조선주 대체로 하락하면서 원수창고와 원수장비도 수익률 하위권에 위치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 순매수세 유입되면서 오들면서 상승 전환했고 업종별로는 IT 소프트웨어나 기계 장비가 강세를 보였고요. 말씀드렸던 뷰너나 루닛 등 예. AI 의료 관련주가 급등했고 반면 통신 장비와 디지털 컨텐츠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환율을 지금 역외 환율을 보니까 달러당 1333원까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에다가 달러 강세까지 좀 합쳐진 요 지금 환율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실 게 있다면?
오늘 아시아 증시, 그러니까 엔화도 약세가 됐고, 네. 이하나도 약세가 됐고, 특히 이제 10시 15분에 이하나 고시가 있는데, 그 약세가 되면서 또 홍콩 주식이 빠진 게 예. 약세를 더 가속화됐고, 지금 여기 한류에서 빠지는 거는 뭐냐면 지금 유로장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예. 뭐 경기 지표라든지 그런 거 부분이 있어서 또 그러면서 이제 유로화가 약세로 되면서 달러 강세되면서 지금 원화도 약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요 정도에서 조금 더 막 계속 올라간다는 추세를 타면 계속 테마 장세 좀 일어날 가능성도 높습니까? 그래서 뭐 최근에는 1300 한 40원, 50원 이 정도에서 저항을 계속 받았습니다. 네. 그 정도 간 다음에 더 못 올리고 하방으로 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떻게 돌파가 되느냐 아니면 다시 저항으로 받고 다시 좀 워낙 강세로 돌아서느냐 부분을 봐야 되겠고요. 뭐 환율은 워낙 변수가 많습니다. 수출 지표도 그렇고 그다음에 위안화가 뭐가 중국 쪽이 안 좋으면 또 네. 그렇기도 하고 미국 쪽에 뭐 정책 변화 때문에 또 환율도 변하고 막 그러니까 뭐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뭐 말씀드렸던 저항선이 일단 1,300원대 중반 정도의 저항을 많이 보였다는 점도 일단 기본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보여봐야 될 것 같고요. 대응의 영역이지 이 부분을 갖다가 추정을 해가지고 내가 환율 플레이를 어느 정도 놓고 플레이하겠다 이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렵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가보면 삼성전기 오늘 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네, 삼성전기가 공시를 통해서 미국 자동차 업체 아마 테슬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밝혔는데 아마 뭐 사이버 트럭 정도로 들어가지 않을까 추정을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테슬라로 추정이 되고 공급 규모는 수조 원대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아마 2022년 6월에 일부 언론에 테슬라 공급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에 지난달 28일까지 7차례에 걸쳐서 조회 공시 답변을 통해서 확정돼 바 없다고 계속 밝혔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테슬라의 모델 S와 3, X, Y 등 주요 승용차와 사이버 트럭 등 카메라 모듈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500만 원소 이상의 초고화질 제품을 아마 납품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테슬라 자율주행용 반도체 수탁 생산, 파운드리 계약에 이어서 삼성전기가 카메라 모듈까지 수주하면서 삼성하고 테슬라가 조금 미래차 협업이 좀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유럽의 최대 모터쇼죠. IAA 모빌리티 2023에서 메모리 반도체나 시스템 LSI, 파운드리, 그 다음에 LED 관련된 반도체 부분의 전 영역에 차량용 반도체 솔루션을 선보일 것으로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섹터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이제 미래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관련된 최적화된 다양한 LED 조명이나 솔루션 같은 경우도 공개할 것으로 보여서 이 카메라 모듈이 움직이면서 자율주행까지 덩달아서 좀 확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역시 이제 옵트롬텍이나 캠시스, 세코닉스, 퓨런티어, 해성옵틱스, 맥엑트로 등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카메라 모듈 부품 테마가 같이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키움증권에서는 오늘 삼성전기에 대해서 전장용 카메라 매출은 지난해 3천억 규모에서 올해 4천억 규모로 고성장이 예상된다고 코멘트를 하면서 매출의 상당 비중이 이제 미국의 자동차 업체인데 내년부터는 고객 다변화까지 성과가 기대된다고 오히려 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자율주행 카메라는 차량당 9개에서 14개까지 탑재 중으로 말을 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의 주력 모델은 9개 정도 탑재가 되는데 샤오퐁 같은 그 샤오퐁 P7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이 중국 모델은 14개까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레벨 4 이상에서는 차량당 평균 12개 이상 장착이 예상되고 있고요. 더 올라가네요. 그렇죠. 자율주행 카메라 시장은 작년 2억 3천만 개에서 2030년 기준 9억 개로 성장하니까 한 3배 이상 성장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아마 양강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를 했고요.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면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자율주행 관련 업체를 이렇게 표로 도식화한 겁니다. 말씀드렸던 카메라 모듈이 움직이니까 이 카메라 모듈 관련된 개수가 많아지는 것은 자율주행 레벨이 이제 올라가면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성장 그림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연계해서 보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의 자료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뭐 하드웨어나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등 관련해서 소분류로 어떻게 분류가 돼 있고 관련된 종목이 어떻게 이제 종목이 이제 분류가 된다는 것은 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표도 뭐 저희 방송 이후에 3프로TV 앱에서 네. 신의 자료실 쪽으로 들어오시면 자료가 이제 표로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의 자료실 가셔서 요거 정리해 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삼성전기 내용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주가가
왜 못 갈까? 아무래도 실적이 좀 안 좋고 근데 MLCC 쪽에서 이제 전장용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스마트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잘 안 올라오는 것 같고 또 최근에 좀 빠졌습니다. 뭐 그런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다음에 또 이제 기판, 미래 기판에 대해서 이제 그런 수요가 있을 거라고 좀 기대는 했지만은 비중이 2024년 매출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아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뉴스는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그 실질적으로 얼마나 적용이 되느냐는 프리미엄을 좀 못 받는 부분이 있다. 네. 맞습니까? 뭐 삼성전기는 유달리 좀 무거운 주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 근데 이제 좀 저는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중국 쪽의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영향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을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최근에 뉴스가 나오는 것들이 뭐 화웨이 제품을 뭐 줄 서서 지금 사고 있다. 계약금을 내지 않으면 뭐 제품을 못 받는다. 그다음에 뭐 한 명당 뭐 살 수 있는 개수를 제한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릴 정도로 다소 조금은 시장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도 좀 있어요. 물론 예. 이제 화웨이 제품이 잘 팔린다고 삼성전기가 바로 좋아진다 이건 아니겠지만 중국 시장 자체가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상당히 수요가 죽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는 구간이라면 좀 이제 바닥은 봤다 보이고 MLCC도 작년 4분기 이후부터는 월간 단위, 분기 단위로도 지금 MLCC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금 카메라 모듈도 좋아지죠. 그다음에 지금 FCBGA 기판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금까지는 FCBGA 관련된 AI 관련해서 FCBGA가 뭐 대덕전자나 이수페타시스 많이 올랐는데 FCBGA 기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이비덴 정도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했지만 FCBGA 관련된 것들이 결국은 수량이 많아지면 아마 이 관련된 기판을 좀 다원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기가 그 이비덴 이후에 아마 다변화되는 고객사로 봤을 때는 삼성전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또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면 아마 FCBGA 관련된 뭐 추가적인 어떤 AI 관련된 큰 뭐 업체들과 관련된 아마 계약 소식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모멘텀들을 지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극단적으로 좀 나빴던 바닥은 좀 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접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적 여유를 준다면 좀 길게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다. 알겠습니다. 우리의 꿈 LG 마그나 소식이 있네요 또. 네, 그거 이전에 지금 이제 댓글창에 라흐마니노프라는 네. 분이 월천도사는 왜 이렇게 기분이가 안 좋으실까요? 말씀하시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오늘 좀 차분하게 해보려고 차분하게. 했더니 상당히 좀 제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월천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아직 네 피드백이 계속 저는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뭐 구독자분들이 붙여주신 거라. 월천도사. 네, 알겠습니다. 차분하게 갑니다. 네, 차분하게. 그때 텐션을 좀 올려 보겠습니다. 네. 너무 조용하니까 제가 좀 평소답지 않다고 느껴지시는 모양인데. 자, LG 마그나가 헝가리의 전기차 부품 공장을 구축하고 전 세계 1월부터 7월까지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을 9.2% 성장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국제 모터쇼 IAA 모빌리티 2023 개막에 앞서서 4일 현지 시간 개최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헝가리 북동부 미슈콜츠시에서 전기차 부품 생산 공장을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LG전자 내부적으로 뭐 LG 마그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큰 이슈가 될 수 있죠. 관련된 전장 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공장 구축과 여기에서 뭐 구동 모터 생산 그리고 추후 고객사 수요에 따라 전기차 파워트레인 핵심 부품을 생산할 계획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추후 고객사 수요에 따라 여러 가지 또 예품들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LG 마그나는 21년 7월 LG전자와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인 하나인 마그나가 설립한 합작 법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세계 각국의 차량 등록된 전기차의 배터리 총 사용량이 362.9기가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 49.2% 성장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국내 3사 점유율은 23.5%로 전년 동기 대비 1.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건 이제 중국 시장을 합쳐서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CATL의 약진이 좀 되게 셌고요. BYD도 좀 괜찮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뭐 중국 시장의 성장을 빼고 나면 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마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을 합친 거기 때문에 배터리 3사 사용량에 대해서 좀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LG에너솔루션의 배터리 사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53.2% 증가한 51.4기가와트시로 유지
유지가 됐고요. SKO는 16.3% 증가했고 삼성 SDI는 32% 증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올라가기도 했는데 에코프로 그룹이 오늘은 조금 이제 에코프로 BM은 그래도 좀 플러스권이었는데 오늘 마지막에. 에코프로는 또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3분기는 좀 쉬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환경 자체가 좀 드라마틱한 숫자가 나오기가 조금 어렵고 대규모 수주 공시가 좀 나와주면은 어떤 센티가 좀 변화될 수 있겠지만은 일단 그렇지 않은 기본적인 환경에서는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빠지는 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 사진은 차이나 리튬 카보네이트 이게 뭐냐면은 이게 아마 탄산 리튬 같아요. 탄산 리튬. 네, 그래서 지난주 한 주 동안 5.8% 빠졌고 최근에 추세가 탄산 리튬 가격이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짙은 파란색이 이제 리튬 가격 추이고요. 그다음에 옅은 그 회색 부분이 YY 증감률인데 실제 보시면 어떠십니까? 지난 올해 2월부터 지금 회색 부분은 YY 증감률이 마이너스권으로 역성장하고 있어요. 올해 2월부터 YY 전년비 추세가 역성장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들고 있죠. 가격도 빠지는 데다가 YY 성장률이 마이너스권 들어가죠. 다음 사진 보시면은 차이나 리튬 하이드록사이드 이게 네. 뭐냐면 이제 수산화 리튬 같습니다. 수산화 리튬. 그러니까 이제 탄산 리튬을 가공해서 수산화 리튬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 탄산 리튬을 가져와서 국내 업체가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산화 리튬 가격도 되게 중요한데 이 가격도 지금 빠지고 있죠. 그리고 회색 선을 보시면은 역시 YY 증감률도 마이너스권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탄산 리튬이 5.8% 빠졌고 수산화 리튬도 9%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계속 빠지고 있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리튬 가격은 직전 고점이 2022년 11월인데 거의 8만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탄산 리튬이 2만 8천 달러 그리고 수산화 리튬은 2만 6천 달러니까 거의 뭐 3분의 1 토막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못 올라가고 또 빠지는 추세니까 만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결국은 Q의 증가, 그러니까 이제 물량의 증가로 뭔가를 메이크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물량 증가가 3분기에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물량 증가가 나오지 않으면 판가 하락 때문에 매출이나 이익률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그 확인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양극재 부분이 조금 지금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장비주를 보자입니다. 장비주. 그러니까 이제 양극재 부분 좀 쉬어가는데 9월 이후 3분기에는 장비주 발주가 상당히 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에셋증권에서 이렇게 도식화해서 이제 분류를 한 건데 그 가운데 LG엔솔 관련된 밸류 체인을 주목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발주 나오는 70% 이상은 LG에너지솔루션 발주입니다. 그러니까 뭐 SK온도 나올 거고 삼성 SDI도 나올 건데 전체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발주가 하반기에 70%가 넘는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관련된 밸류체인에서 장비주들의 발주가 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LG 관련해서는 업체들의 일부 물량이 7, 8월에 수주가 이루어졌고요. 9월에는 직납 업체들의 뭐 GM3 물량이나 스텔란티스 장비 수주가 기대된다고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밸류체인을 보자인데 그 가운데 믹싱은 TSI, 그다음에 아변은 CIS, 그다음에 노칭은 DNT, 그리고 화성은 A프로, 그다음에 자동화는 코인테크나 아바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자고 이제 결국 이제 오늘 미래에셋증권에서 코멘트를 했고요. 저 밸류 체인의 공정 4개 중에서 가장 뭐 마진으로서나 아니면은 중요도로서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공정이 있나요? 아무래도 전국 공정이 제일 중요하죠. 전극이 제일 중요하다. 예. 그 뭐 기술력 차이 때문에 뭐 그런 거야? 아니면 저 협력사들이 좀 마진이 많이 남는 영역이어서 그런 거예요? 전국 공정이 제일 중요하고요. 예. 나머지는 조립하고 활성화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좀 기술력 차원에서 전국 공정이 가장 좀 중요한 중요하다. 요소. 그런데 이제 어차피 물량 대수가 중요하고 특히 지금 이제 미국에서 발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옮겨서 또 새로운 시스템에 적용시키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만큼 적용시키냐에 따라서 그 영업이익률의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는 지금 이제 미국 쪽에 처음 나가기 때문에 네. 좀 영업이익률 올해 영업이익률은 좀 안 좋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물량이 좀 증가되면서 뭐 매출은 증가될지언데 영업이익률은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안 좋을 가능성이 크고요. 내년부터는 매출이 좀
올라가면서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구조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지금은 오히려 오늘도 그렇고 SDI나 LG 엔솔이 플러스권에서 놀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셀업체가 다소 좀 못 올랐다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셀업체는 그래도 좀 많이 오르지는 않지만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 있고 양극재 쪽은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좀 괜찮았고 네. 그 포스코 그룹이 전반적으로 최근에 좋아요. 리튬 가격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좋았기 때문에 그러하고 포스코 그룹은 내재화 100%가 가능한 그룹이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가 조금 더 최근에는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은 이제 8월달 MSCI 편입 이후에 일단 모멘텀 드리븐은 한번 끝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모멘텀을 좀 상실하면서 조금 주춤한 모습을 사실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사실 에코프로 프리미엄은 그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 나 있죠. 그리고 에코프로는 MSCI 편입 이슈 때문에 좀 덜 빠지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에코프로가 조금 더 빠지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서 다소 조금은 모멘텀이 조금 3분기가 조금 힘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2차 전지 장비주의 수주 잔고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게 춘정식 저장소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따왔는데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제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LG 엔소리랑 장비를 최선으로 하고 있는데 발주가 정말로 임박했다 보고 있지만 어쨌든 이 종목별로 이제 그러면 발주가 수주가 어느 정도 있느냐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쵸. 수주 잔고를 보시면은 제일 많은 게 역시 PNT입니다. PNT. 그죠? 그리고 시가총액 대비 수주 잔고의 비중을 보시더라도 뭐 TSI나 PNT가 상당히 높죠. 그렇죠? 그 M 플러스가 그래도 시가총액 대비 수주 잔고가 좀 높은 편인데 워낙 이제 시가총액이 낮으면 뭐 4천억대 정도 수주 잔고를 가지고도 그 비율이 좀 높아질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대비 수주 잔고가 좀 높은 게 아무래도 좀 더 매력적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표에서 이제 좀 표시를 해 놓은 거라서 갖고 와봤고요. 근데 왜 이제 하반기에 3분기 이후에 발주가 나올 거냐? 그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정도 발주를 해야 25년도에 공장을 돌릴 수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 스케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주가 더 늦어지면 이게 점점 더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발주 스케줄은 거꾸로 와보면 공장 발주는 2, 3년 정도 타임 스케줄 거꾸로 돌리면 지금 발주가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발주를 가지고 있는 뭐 장비주를 좀 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시장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 굉장히 좋네요. 보조지표로 신의 네. 자료실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OLED 성장 모멘텀 분석에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또 올랐습니다. 네, 신한투자증권에서도 분석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수요에 대한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으로 시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스마트폰과 TV 등 세트 쪽에서 좀 좋아질 것 같고요. 성수기입니다 또.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의 신제품이 나왔죠. 그리고 아이폰 15도 이제 그 핵심에 있습니다. 9월에 출시 예정인 아이폰 15가 핵심인데 결국은 아이폰 15 같은 경우는 프로 시리즈 물량 비중이 65%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아이폰 부품들은 프로 시리즈에 굉장히 올인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고요. BOE 같은 경우는 양산의 공급에 이슈가 있습니다. 뭐 사실 콜에 통과가 잘 안 되거나 뭐 좀 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좀 힘들어지고요.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이폰 15 초도 물량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좀 많이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가 뭐 공급도 하는 것으로. 근데 LG 디스플레이도 약간의 좀 이슈가 있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초도 물량은 한 8천만 대 안팎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산업 전반의 실적 전망은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디스플레이 생산업체별 아이폰 OLED 공급량을 보여주는 신한투자증권의 자료입니다. 이 보시면은 22년도 들어가니까 BOE가 일부 물량을 좀 했거든요. 예. 작년까지. 근데 이 부분에서 삼성 SDI가 제일 많이 하고는 있는데 이번에 아이폰 15 관련해서 BOE에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출하량은 적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이슈예요. 아이패드. 그 면적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특수성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아이패드 연간 출하량은 4천만 대에서 5천만 대 수준입니다.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한 2억 대에서 한 2억 2천만 개 정도 파는 거거든요. 근데 출하량이 당연히 적죠. 근데 아이패드의 면적은 아이폰의 한 4배에서 5배 정도 크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새로운 아이폰의 면적만큼 네. 아이패드에서 면적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휘도 그러니까 이제 밝기라든지 그다음에 수명 이유 때문에 아이패드 OLED에 적용되는 기술은 같은 면적 기준을 봤을 때는 1.5배 정도가 OLED 관련된 소재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소재가 새롭게 생긴다는 점에서는 어떤 시장이 새로운 시장이 그만큼 큰 규모가 하나가 더 적어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패드 OLED 기술 전환은 아이폰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한 단계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소재 업체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볼 수 있겠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네. 스마트폰 OLED 채용률 추이인데요. 패널 출하량 기준으로서도 증가하고 있고 스마트폰 매출 비중 추이로도 증가세가 확연히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OLED 매출 비중은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굉장히 올라가는 게 확실하게 보인다는 거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애플의 아이패드 OLED 확대 로드맵입니다. 24년부터 미니 LED 이후에 아이패드 프로, 그다음에 아이패드 프로에 13인치 뭐 이런 OLED 들어가죠. 그리고 20인치 이상도 지금 아마 26년 정도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아이패드 쪽에 애플 쪽이 OLED를 확대시키면서 적용을 할 것이라고 타임스케줄 로드맵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아이패드 모든 모델이 24년부터 전환되는 건 분명히 아니긴 하지만 프로 시를 시작으로 3, 4년 내에 OLED가 모든 모델에 적용될 것으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제 분석을 했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애플 제품별 요구되는 OLED 소재 가정입니다. 소재 가정입니다. 그래서 네. 요구 면적당 OLED 어떻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OLED 요구되는 소재의 양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도식화했기 때문에 이거 관해서 좀 뭐랄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량 정도는 한 5분의 1, 뭐 4분의 1 정도 수준이지만 면적이 한 서너 배 정도 되는 이상의 면적을 아이패드가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폰 OLED의 수요가 하나 더 시장이 생기는 거다. 그게 핵심이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그러니까 중소형 OLED에서 대형 태블릿 쪽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기술적인 요구도 달라집니다. 그 두 개가 핵심적인 기술이 뭐가 달라지냐면 대표적으로 투스택 텐덤 시스템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OLED 기술로 두 가지가 간추려집니다. 그래서 투스택 텐덤은 쉽게 말하면 RGB 어떤 그 층을 두 개로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 개의 층으로 봤다면 쉽게 말하면 투스택 텐덤으로 RGB 층이 하나 더 생긴다. 네. 그러니까 소재 요구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도 하이브리드 OLED 기술이 있기 때문에 IT OLED 관련된 부분도 관련주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투스택 텐덤을 본다면 수혜주로서는 역시 덕산 네오룩스가 가장 수혜주일 것 같고요. P&H 테크도 마찬가지 수혜주로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OLED 기술은 결국은 캠트로닉스 정도가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 OLED 확대 옴디아 출처인데 아이패드 20인치짜리가 26년부터는 폴더블 OLED로 예상을 한다? 네, 그건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가봐야 알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오늘 시장을 또 지배했던 로봇 얘기, 국내 로봇 업체 대기업과 협력 본격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 오늘도 지속되면서 관련주 또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뭐 어제 로봇 관련주는 실컷 저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히려 2차 전지가 너무 싸게 보일 정도로 좀 로봇 관련주는 밸류에이션 문제로서는 우리가 뭐 접근하기 좀 힘들다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일부 포트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너 통신주 살 거야, 로봇주 살 거야 이러면 통신주 말고 로봇주 사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리고 밸류에이션 플레이는 아니지만 결국 제가 어제 방송 중에 도표로 만들어진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로봇 관련된 이벤트가 몇 월 며칠 언제 몇 월에 이렇게 나온다 쭉 제가 도표로 한 장으로 정리된 걸 어제 제가 방송 중에 보여드렸어요. 네.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어제 방송 한 번 더 보시면 그게 나올 텐데 그 표에 의해서 하반기에 로봇 관련된 모멘텀을 가진 어떤 뭐 스케줄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 로봇주들이 오늘도 급변동을 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이따가 심층 인터뷰 쪽에 뭐 유진투자증권 뭐 애널리스트 분이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겠지만 아무튼 로봇 관련주들은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아직은 가지고 있다. 하반기 모멘텀들이 좀 줄지어서 나올 것들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가 있고 또 이 상장됐을 때 어느 정도 시가총액을 유지를 하느냐 이 부분 때문에 다른 로봇주들도 같이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같이 얼버무려지면서 갈 수가 있다는 거고요. 에브리봇 같은 경우가 청소용 로봇기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네. 서비스용 그 로봇을 만든다 해서 이제 최근에 또 다른 출사표를 던지긴 했는데 에브리봇 같은 경우가 매출이 500억대에 그 영업이익이 100억대 이상 나오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하는 걸로 보는데 적자거든요. 네. 근데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청소기 로봇을 하는데 그렇죠. 500억 이상 매출이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100억대 정도 나옵니다. 근데 청소용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멀티플을 크게 못 받아요. 왜냐하면 중국 업체가 너무 많고 싼 가성비가 있는 뭐 청소 로봇기가 많다 이래가지고 되게 좀 주목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꼭 그럴 필요가 있나 싶긴 해요. 왜냐하면은
그 로봇주 가운데 이렇게 뭐 100억을 뭐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 거의 없다시피 그쵸.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가총액이 싸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고요. 서비스용, 서빙용 로봇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그 AI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주목을 갑자기 받으면서 오늘도 좀 주가가 장중에 VI가 그러면 주가도 올라왔는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작년에 16억 영업이익 내고 3조가 넘어요. 뭐 그런데 뭐 에브리봇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 되나 그 정도거든요. 10분의 1도 안 돼요. 그 100억 내는 회사가 10분의 1이 안 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투자했다고 해서 뭐 16억 영업이익 낸 회사가 3조가 넘는다. 이게 좀 수급적으로 너무 쏠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할 게 아니라 이제 너무 싼 종목들도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로봇 하면 미래 산업의 성장성 그리고 로봇 그 거대한 그 파이가 커지는 이런 걸 좀 기대를 하는데 에브리봇처럼 이거 뭐야 왜 수익 나? 딱 보면은 물걸레 청소기 막 이런 거 하면 좀 아무래도 시장 규모의 성장성에 대해서 를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청소기 로봇의 성장성이랑 협동론 로봇의 성장성이랑 뭐 그 차이가 있어서 밸류에이션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좀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 보인다,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로봇 어제 또 저희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네. 어제 방송 다시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비올 내부자 매도, 이루다 매각 소식 등의 미용기기 업체 하락. 네, 오늘 좀 관련주들이 하락세가 좀 두드러워졌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올 관련해서 이상진 대표이사가 1% 지분 매도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존의 1.6%에서 0.6%로 지분이 줄었다. 그리고 이상호 상무가 0.35% 지분 매도가 있었습니다. 0.52%에서 0.17%로 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올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와 그다음에 그 사내 상무 되는 어떤 사람 네. 분이 일단 지분을 매도했다는 것 때문에 비올이 어제 좀 문제가 됐었고요. 뭐 주가가 어제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오늘 또 빠졌습니다. 근데 비올의 대주주는 34.8% 정도의 지분을 가진 DMS라는 회사예요. 그 실제 비올의 뭐 창업자라고 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이 라다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사실은 엑시트를 했습니다. 라시예요 여기 또. 예. 회사를 팔고 엑시트를 했어요. 근데 좀 굉장히 싼 가격에 엑시트를 했는데 엑시트 한 이후에 주가가 급등해 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은 이제 엑시트를 했고요. 엑시트 하면서 새롭게 유통회사를 차린 거거든요. 네. 이분은 유통회사를 차렸고 현재 비올의 대주주는 그래서 DMS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 대표이사는 지분이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1.6%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상무로 되신 이상호 상무 같은 경우도 일부 지분이 0.52% 정도 있는 거죠. 근데 내부자가 주식을 팔다 보니까 비올의 주가가 좀 어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영향을 받으면서 미용기기가 어제도 조금 주춤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시스가 이루다 지분을 주당 11,000원에 18% 취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루다가 결국은 M&A 매각을 계속 이야기가 됐거든요. 예. 근데 계속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외부에서는 팔려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뭐 컨설팅을 받고 있다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아니다 하다가 결국은 클래시스로 매각을 이제 18% 지분을 이제 매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클래시스는 대주주가 누구예요? 베인캐피탈. 이건 이제 PF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클래시스가 이루다 지분을 샀는데 베인캐피탈이 결국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팔리게 된 거고요. 전일 종가 대비 11% 할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 PER 기준으로 한 25.5배 정도 수준인데 국내 미용기기 관련해서는 한 30배 가까이 받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좀 많이 못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제 매각 이슈 이후에 시간 내에서 어제 이루다가 지분 주식이 많이 빠졌었어요. 네. 어제 시간 내에서. 그러면서 좀 좋지 못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클래시스는 오히려 좀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 사실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클래시스가 주가가 올랐었어요. 오히려 예. 인수하는 클래시스 입장에서는 좋아진다는 개념에서 주가가 올랐었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비올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루다도 빠지고 클래시스도 빠지고 그 외에도 뭐 원택이라든지 뭐 제이시스 메이커 다 같이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향을 좀 받았다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다울투자증권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클래시스가 하는 것과 이루다가 하는 것 그리고 대륙별 주요 시장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제일 오른쪽 보시면 클래시스하고 이루다가 이제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제품들을 가지게 되는지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이프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입니다. 조금 이제 강도가 센 안쪽으로 좀 깊게 들어가는 거고요. 비침성 RF는 고주파입니다.
약간 좀 얕은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이프와 RF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시스는 슈링크 유니버스와 볼륨을 갖고 있고 이루다 같은 경우는 이제 니들 RF, 그러니까 침으로 되는 침습 쪽에서 시크릿이라든지 그 다음에 레이저, 그 다음에 이게 리팟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크리시스와 이루다가 이제 합쳐지면서 하이프, RF, 니들, 레이저 다 가지게 되는 거죠. 대륙별로 보시더라도 한국과 브라질, 미국, 유럽, 뭐 일본, 태국, 호주, 홍콩, 중동 등 대부분 관련된 시장을 같이 크리시스와 이루다가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울투자증권에서 오늘 크리시스와 이루다가 이제 결국은 제품 폴리폴리오 확대 그리고 이제 어떤 지역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협력에 대한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봤고요. 이루다 실적은 지분법 인식이 되면서 향후 잔여 지분 인수에 따른 연결을 가정한다면 EPS가 약 5% 증액이 기대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이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크리시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오늘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크리시스가 오늘 아침엔 주가가 좋았는데 다소 좀 전반적인 미용기 관련해서 이렇게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같이 좀 빠져버린 모습인데요. 근데 이제 비올이나 이루다 이런 이슈 때문에 뭐 원택이나 제이시스 메디칼 이쪽이 빠져야 되냐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매각이 안 된 회사가 이제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그다음에 뭐 하이로닉 이런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해당 업체들의 본업에는 펀더멘털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저하고 실적 흐름도 계속적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하반기 신제품 출시 효과가 나타날 거고 그다음에 해외 진출 모멘텀 펀더멘털이 견고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빠지면 오히려 비중 확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좀 다소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멘텀도 있고 펀더멘털도 견고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가려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쪽으로 공급 기대감 지속 등의 일부 관련주 상승. 근데 조금 약간 네, 그렇죠. 뭐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 반복은 되고 있지만 종목들이 계속 주가가 나쁘지 않아요. 뭐 한미 반도체를 포함해서 네. 넷패스, 뭐 두산테스나 유준테크 등등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하나마이크론이 상당히 좋았었죠. 그런 종목들도 있고 뭐 오늘 현대차증권에서 보고서를 또 냈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최근에 엔비디아의 HBM3 공급 계약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을 할 것으로 또 현대차증권에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HBM3는 HBM2 대비 클락 레이트와 싱글 스택 뭐 밴드위드가 2배 이상 개선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굉장히 좀 기능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엔비디아의 H100 이외에 AMD의 MI300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될 걸 보인다. 결국은 삼성전자가 AMD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4분기부터. 그래서 이제 그게 나갈 텐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내는 물량에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AMD로 나가는 물량은 2.4배 정도라고 물량은 많습니다. 네.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엔비디아까지 가져오게 되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일부 증권사에서 엔비디아 향 물량을 삼성전자가 30% 정도까지 MS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까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하이닉스는 조금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물량이 늘겠죠. 절대 물량이 느니까. 근데 엔비디아의 물량을 좀 어느 정도 약간 뺏기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네. 쪽에. 지금은 뭐 삼성전자 아니라 하이닉스가 상반기에 다 하고 있었잖아요. 다 하고 있었는데 그 물량은 삼성전자가 일단 어느 정도 지분을 가져간다는 점에서는 하이닉스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에 라인으로 있는 종목들, HBM 관련된 밸류체인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상반기까지는 하이닉스 쪽의 밸류체인의 소부장을 봐야 된다 이야기를 했지만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쪽의 밸류체인을 보자. 그래서 최근에 움직이는 게 종목들이 보이죠. TFE라든지 프로텍이라든지 뭐 하나마이크론도 일부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뭐 봐야 될 것 같고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납품할 수 있다 이야기 나오니까 한미반도체 같이 엮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반도체가 그냥 꺾일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관련된 밸류 체인에서 어떤 것들이 실제 수혜주냐 이런 걸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TSMC가 이제 후공정 패키징을 할 때 COWOS를 이야기하는데 COW는 칩 온 웨이퍼거든요. 그거는 이제 인하우스에서 하는 거예요. TSMC 직접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인하우스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WOS 그러니까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이거를 이제 후공정 따위 바깥쪽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ASE나 뭐 암코나 이런 쪽으로 이제 TSMC가 주는 건데 후공정.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비슷할 거라 보는 거죠. 그 부분을 하나 마이크론이 아마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거고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밸류 체인들이 어떤 게 이제 지금 될 것이냐를 계속적으로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히 이제 뭔가 확정이 되면 아마 중소형주 가운데 이제 또 굉장히 스타 주식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사진을 좀 띄워주시는데요. 서버별 수요 전망인데 보시면은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일반 서버는 좀 처집니다. 이 수요 전망 쪽에서 조금 떨어지는 파란색 쪽이 좀 떨어지죠. 근데 AI 서버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슈퍼컴퓨터 이쪽이 좀 서버가 늘고 있죠. 이런 비중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한국 기업들의 HBM 월 캐파 추이는 역시 24년 2분기부터는 꽤 많이 늘어납니다. 그죠? 24년 4분기까지 꽤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캐파를 계속 늘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후궁따위는 HBM, 그 다음에 뭐 후궁정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캐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HBM3 탑재 제품과 잠재 고객군입니다. 이 보시면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AMD도 있고, 구글, 그죠? 그 다음에 뭐 메타뿐만 아니라 쭉쭉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인텔도 마찬가지고 HBM 탑재 제품에 대한 제품 잠재 고객군이 엔비디아에서 시작해서 AMD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아주 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물량이 많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서버 DDR5 관련된 고정 가격 추이는 많이 조금 빠지다가 이제 가격 추이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이제 우상향 그림으로 가려고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아이폰 신제품의 생산량 비교입니다. 이 사진 보시면 22년보다 23년도가 대부분 프로 모델에서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죠? 아이폰 신제품 생산량. 근데 아이폰의 디램 컨텐츠 비교인데 디램이 역시나 프로나 프로 맥스 쪽에서 디램 쪽의 증가량이 많이 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반도체 쪽의 수요가 이쪽이 드리븐이 되면서 다소 조금은 이제 상승 국면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걸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KB증권도 어제 이제 보고서를 내면서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3분기 디램의 평균 단가와 이 관련 사진입니다. 이게 동그랗게 점쳐진 부분 보시면 이 대부분 보면 디램이 3분기부터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네. 플러스권으로 돌아선다고 보는 것 같고요. 낸드 같은 경우는 조금 ASP가 아직까지 마이너스권인데 마이너스 폭이 주는 것으로 KB증권에서 추정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내년에 평균 단가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 디램은 올해 대비 38% 단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낸드는 올해 대비 16% 단가가 올라갈 것으로 KB증권 추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반도체 최근에 이제 수출 지표 관련인데요. 무역 수지나 수출 지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보이는 게 반도체 무역 수지 수출액, 수출 단가 부분이거든요. 네. 그 세 개, 제일 왼쪽이 반도체 무역 수지, 가운데가 뭐 반도체 수출액, 오른쪽이 반도체 수출 단가인데 대부분 다 빨간색이 바닥권에서 다 턴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황, 업황이 대부분 다 P와 Q, 그러니까 가격과 물량이 동반 회복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확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노무라 증권에 관련된 이야기가 해외 쪽에서 나왔습니다. 노무라 증권에서는 이 최근 보고서에서 디램 가격과 물량 상승으로 인해서 3분기 반도체 수출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노무라 증권에서는 평가를 했고요. 3분기에는 메모리 가격이 안정되거나 인상이 됐고 고가의 그 고대역 메모리, 그러니까 HBM과 DDR5, 그 다음에 LPDDR5 관련된 조합이 늘어나면서 메모리 평균 판매 단가 ASP가 약 5에서 10% 정도 오를 것으로 노무라 증권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메모리 제조사들이 4분기까지도 감산을 확대하고 연말까지 재고가 정상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라피키 리서치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낸드 현물 가격이 보입니다. 디램 현물 가격이 빨간색이고 검은색이 낸드 플래시인데요. 네. 대부분 다 바닥권에서 턴을 하기 시작했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현물 가격이 고개를 들면서 반등 추세가 보입니다. 저 반등한 게 지금 고개 조금 네네네. 이렇게 그렇죠. 올라간 거. 예, 계속 빠지다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자,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뭐냐면 테크 업종으로 들어온 자금 유입 흐름인데요. 계속 자금이 들어오죠. 그죠? 테크 업종으로 들어온. 그래서 테크 업종으로 10주 연속 자금 유입이 최근에 되고 있고요. 2021년 9월 이후에 가장 큰 규모로 미국 시장에서도 테크 업종으로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의 분위기가 역시 IT 쪽 중심으로 하반기 이후에 좀 주도 섹터로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되고 있다고 설명하는 그런 자료예요. 그 테크 섹터로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엄블렐라 리서치 자료 발표해 봤는데요.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관 매매 대금이 바닥치고 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5일 누적 기관 순매수고요. 그 다음에 회색이 60일 누적, 그리고 오렌지 색깔, 이게 주황색이 20일 누적 기관 순매수거든요. 대부분 다 이제 턴을 하고 있죠. 기관이 거의 다 팔다가 최근에 다시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쭉 지속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꽤 채웠는데 네. 기관이 계속 팔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뭐 IT 쪽으로 다시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사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네. 오사트 업체, 그러니까 후공정 업체의 작년 시장 점유율인데요. 뭐 AS가 역시 1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후공정 관련된 WOS는 AS가 맡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되게 잘하고 있고요. 엠코 이렇게 쭉쭉 나오고 12위가 하나마이크론이 있죠. 한국에서는. 그리고 LB세미콘, 네페스가 있죠.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이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마이크론 관련된 부분에서 삼성전자 쪽에 뭔가를 맡을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 나온 것 같고요. 최근에 네페스도 움직임이 괜찮아요. 테스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도 후공정 업체들 가운데 이런 종목들이 거론이 되면서 최근에 움직임이 좀 있다는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은 최근에 일주일 동안 한 50%, 56% 올랐는데 예. 여기서도 위치가 괜찮은 건지 그런 거는 판단이 잘 안 서가지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기대감 때문에 올라서 네. 뭐 상한가도 한번 갔었고, 그리고 상한가 간 이후에도 뭐 6% 오르고 막 그러면서 최근 흐름이 좋았죠. 네. 근데 물론 이제 기대감이 좋으니까 뭐, 그리고 이제 2024년부터 베트남 쪽에 하이닉스 물량, 네. 비메모리 쪽으로 이제 개시되는 거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매출 상승, 뭐 그것 때문에 오르지는 않았지만은 네. 여러 가지 기대감이 반영됐는데 조금 제 생각 과하게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조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알겠습니다. 뭐 그 박근영 부장님도 네. 여기 지금 채팅창에 반도체는 이미 올라서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다라는 의견 어떻게 동의하세요? 근데 이제 뭐 실적 어닝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면 사실은 PER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먼저 선반영된 건 맞고요. 그래서 뭐 한미 반도체 주가가 꽤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에 목표 주가가 76,000원 정도까지 또 목표 주가 나온 것 같아요. 현재 주가가 5만 원대 중반 정도인데 여전히 이제 성장에 대한 그림을 충분히 숫자로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리포트가 나왔다고 해서 뭐 그게 100% 맞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네. 여전히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 물량이 굉장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확정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지금 그쪽 관련된 숫자가 드라마틱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주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것들 확인하면 되겠지만 일단 지금은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네. 주가 오른 것이 부담스러울 게 있겠지만은 뭐 확정적으로 가고 삼성전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는 과정에서 이 밸류 체인으로 확정이 된다면 삼성전자 쪽으로 뭔가 들어간다든지 확정이 된다면 네. 결국은 그 부분에서는 밸류가 뭐 싸지면서 오히려 또 매력적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계단식으로 어떤 실적단이 좀 보여지면서 주가가 아마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관계되는 종목이 시장에서는 스타디가 되면서 종목이 슬림해질 거예요. 네. 어떤 종목이 정말 관계가 있는지 종목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스타디를 통해서 종목을 좀 정말 찾아야 되겠죠. 찾는데 뭐 결국은 뭐 100배, 200배 받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는 올라왔습니다만 네. 스타디를 해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오사타 업체들 이렇게 나열했는데 네. 이게 이제 메모리랑 비메모리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메모리는 안 좋거든요. 이제 후공정이라도 아웃소싱 물량이 크게 이제 보통 다 종합 반도체 업체가 다 내재하는데 특히 네. 이제 비메모리 쪽은 조금 아웃소싱 물량이 좀 많고 메모리 쪽은 내재화 비중이 좀 크고 네. 그런데 이제 SF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메모리 쪽에 오사트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참고하셔서 봐야지 무조건 오사트 업체라 오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그리고 오사트 업체 중에서도 메모리 비중하고 비메모리 비중 그리고 업체가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따라서 그것도 잘 참고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계속 이야기되는 게 하나마이크론, 그다음에 TFE, 그다음에 프로텍,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 이제 시장에서 같이 공통적으로 네. 삼성전자 쪽 밸류 체인으로서 이야기되는데 뭐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뭐 매수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만 이제 관련주로서는 그런 것들이 좀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전도체 연구 강화 필요하다 네이처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이건 약간 뜬금없이 주가가 오늘 움직여서요. 뭐 끝난 거 아니었나라고 생각했는데 좀 약간 역시 시장은 주가가 시장이 안 움직이고 그다음에 주도 섹터가 크게 드러나지 않으면 역시 테마적으로 주가들이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 이런 모습을 여지없이 오늘도 보여줬습니다. 네. 네이처지에서는 지난 1일 날 LK99 논란과 별개로
별개로 초전도체가 과학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고 관련된 연구를 강화해야 된다고 또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웬 뜬금없이 약간 뒷북인가 싶기도 한데요. 논란에 대한 부분들은 잠잠해졌지만 초전도체가 여전히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초전도성을 나타내는 임계 온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학 술지 네이처는 지난달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는 이제 네이처지 관련된 이야기를 또 약간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LK99와 관련해서 조만간 또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은 뭐 김현탁 그 미국 윌리엄 앤드 메리대 그리고 계속 논의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또 약간 인터뷰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또 초전도체가 약간 죽어 있다가 갑자기 이게 또 갑자기 테마 수급도 쏠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빠졌던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했는데 뭐 그러면서 초전도체 테마주로서 이야기됐던 종목들도 움직였고 비철금속 그다음에 핵융합 에너지 관련된 테마도 연달아서 같이 연쇄적으로 또 움직였는데요. 이 시장에서 이제 주도 섹터가 없는 상태에서 약간 뉴스 플레이를 좀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요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네이처는 좀 공신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한번 이제 LK99 나오기 전에 헛발질을 한번 해가지고 좀 이해관계가 꼬여 있는 상태고 뭐 채팅창에도 있지만 특허 참여 교수가 수업 때 뭐 한마디 해서 옳은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9월달 내 요거 김현탁 교수와 다른 또 관계자분이 9월 내에 시연하겠다 뭐 이런 지금 인터뷰도 한 그러니까 이게 뭐 끝나지 않은 논쟁인데 음. 이게 뭐 만만하게 나오지는 못하겠죠. 이게 되면 진짜 세상이 바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면은 실제로 지금 오르는 뭐 신성, 파워로직스 이런 것보다 실제로 진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또 그때는 색깔 바꿔서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핵심적으로 수혜주가 뭔지는 정말 찾아야 되겠죠. 그쵸. 그냥 뭐 우리가 뇌피셜로 소설 써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을 땡길 수는 없잖아요. 아니 이미 벌써 대주주도 팔고 갔는데 왜 자꾸 여기 있어? 대주주도 관계 없다 그러는데. 그렇죠. 뭐 주가 올리면서 신난 건 회사들이에요. 그쵸. 그럼 자사주 매각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팔고 있기 때문에 과연 개인들이 과연 이렇게 해서 뭘 남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다 시장에 재미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논란을 이제 뉴스를 내는 사람들은 네. 팔고 싶은 사람이 내겠죠. 사고 싶은 사람이 내겠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로는 과기정통부 얘기, 보안주 얘기 하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네, 이것도 뭐 그냥 오늘 뉴스성 테마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과기정통부가 제30차 비상경제 차관회의를 열고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이 2027년까지 정보보호산업 시장 규모를 30조 원 달성하겠다. 그리고 보안 유니콘 육성 등의 목표로 4대 전략과 13개 과제를 추진할 방침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보안 체계 적용, 그리고 스마트 공장, 스마트 헬스케어, 로봇, 우주항공 등의 미래 산업의 보안 내재화, 융합 보안과 물리 보안 산업을 직접 육성하겠다. 이렇게 뭐 이야기 나다 보니까 결국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뭐 보안 관련된 부분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일부 보안주들이 이런 뉴스와 관련해서 좀 연동해서 좀 주가들이 움직였는데요. 시장에서 크게 뭐 어떤 비중 있게 저희가 봐야 될 어떤 내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정책 좀 챙겨보는 게 요즘 그거 관련해서도 또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일정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IBK 투자증권 우리 월천 박근영 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